기억을 지우려는 자들에게 맞서는 우리의 엄마들, 이분들에게 힘이 됩시다. 4.16 기억 저장소의 후원 회원이 되어주세요. 세월호 참사의 모든 것을 기록하고 보존하려고 합니다. 4.16 기억 저장소 www.416memory.org. 문의는 031-410-0416으로 해주세요. 기억할게, 다 기억할게. 아무도 외롭지 않게. 나중에 제가 떳떳하게 제 아들을 만날 때 엄마가 열심히 했다고 하려고 저는 기억저장소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예, 정권 교체 싱크탱크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9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제는 너무 낯이 익어서 뵈면 반갑고 건강해지는 일단 두 분 모시겠습니다.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이신 이상구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이상구입니다. 목소리가 반듯하신 분. 아, 고맙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름은 잘 기억을 못 하시고 그 복지 방송에 그 목소리 반듯하신 분 누구야? 그분 이상구님이라고 알려드려요. 자매 우리 공동대표 맡고 계시는 이상희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상희입니다. 예. 또 한 번 더 나오셨어요. 저번에 한 번 나오신 적이 있고요. 네. 우리 이권능 박사님 인사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두 번째로 만나 뵙는데요. 네. 지난번에 왔을 때는 그다지 말을 많이 못해가지고 분위기를 익히느라고. 근데 오늘은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반갑습니다. 하기 나름이시고요. 기대합니다. 그게 방송이라는 게 누가 누구에게 배려해주지 않아요. 예. 자기가 알아서 끼어들어야 되고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내가 너무 끼어드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버려야 돼. 일단 지르고 보는 거예요. 이상호 선생님 그러면 안 되고. 이상호 선생님 너무 심해가지고 지난번에 보니까 네. 말할 기회를 안 줬더라고 진짜. 그렇죠. 예. 끼어들지 못하게 한 사람이 잘못이 아니고 어찌됐건 못 끼어든 사람이 잘못이다. 당신 잘못이에요. 당신 잘못.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대방 입을 막아서라도 끼어드십시오. 이게 오케이. 중요하다. 예. 오늘은 그 복지국가 소사이티의 그 연구실장의 자격보다도 국민연금 국민행동이라는 국민연금을 개혁하기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인대회의인데 그쪽에 연구위원으로 참석을 하셨습니다. 예. 그 시민단체로서 이제 국민연금을 공적연금을 강화하기 위한 시민사회단체와 노조, 노동단체가 연합해가지고 만든 한 300여 개의 단체가 가입되어 있는데 상당히 큰 그런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업이 어느 쪽이에요? 본업은 예, 월급은 복지국가 소사이티에서 받고 근데 복지국가 소사이티가 다들 두세 가지 이런 뭐 기본적으로 같이 네, 합니다. 저희 본업은 그런 것 같아요. 고민하는 게 저희 본업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고민하는 사람에게도 월급을 주잖아 우리 단체가. 대단한 단체죠. 돈이 많으신가 봐요. 오늘은 아니고 다음 주 방송쯤에는 아마도 대통령이 탄핵된 상태로 방송하게 될 것 같은데 예. 이렇게 되면 이제 뭐 방송 전에도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만 불확실성 같은 것도 있는 상태이고요. 또 이제 우려하는 지점은 우리가 항상 우려하는 지점은 급작스럽게 스케줄이 없는 것이 다가오다 보면 복지는 상당히 멀어진 채로 대선에 임할 가능성도 좀 없잖아 있어 보이고 또 정반대로 이렇게 혁명 상황이면은 한 100일 안에 웬만한 개혁은 확 끌어내는 방법도 분명히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복잡해지는 머리가 복잡해지는 요즘이에요. 두 분은 어떤 느낌이십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탄핵 국면을 정말 슬기롭게 잘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중 국민들의 이 변화에 대한 어떤 기대와 열망이 거의 지금 폭풍처럼 몰아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경험을 사실은 아주 오래간만에 해봅니다. 1987년 당시에 해보고 지금 다시 이런 경험을 해보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 우리 대한민국이 많이 변했습니다. 87년에 우리 시대의 최고의 지상과제는 그 민주화였거든요. 정치적 민주주의를 완전하게 대한민국에 뿌리 내리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민주화 운동의 열망이 그 당시에 시대 정신이었다면 지금의 시대 정신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지난 20년 동안에 심각해진 이 양극화, 민생 불안, 못 살겠다, 이제 바꿔보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민생 불안, 민생 이슈를 가지고 이제는 바꿔보자. 이제 진짜로 민주주의 해보자. 그러니까 정치적 민주주의, 다시 말해서 이 절차적 민주주의를 뛰어넘는 그야말로 민생 민주주의,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그런 민주주의를 해보자라고 하는, 저는 그 기대와 열망이 지금 이 그 촛불의 간절함 속에 저는 묻어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촛불이 쉽게 저는 꺼지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제주처에 의해서 쉽게 꺼지지 않는 그 힘은 바로 이제는 바꿔보자. 그래서 국민이 행복한 나라, 복지국가 만들어보자. 저는 이거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이 탄핵 정국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불확실성, 이것도 우리 국민들이 저는 슬기롭게 해결해낼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대선을 4번을 치러보고 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활동해 본 경험으로 비추어서 생각하면 사실 좀 불안합니다. 이 선거 전 기간 1년이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그 1년 동안에 수백 개의 캠프들이 이제 쭉 짜집기가 되면서 그 이합집산을 하면서 모아지면서 이제 이슈가 정리되는 그런 에스컬레이팅 과정. 대통령 선거란 게 어떻게 보면 5년마다 한 번씩 한 분야를 정리하고 시대 정신을 새로 받아들이고 그걸 엮어가는 그런 시기인데 그것이 갑자기 중간에 뚝 끊기면서 새로 시작해야 되는 이런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가 이 인수위원회도 없이 바로 정권을 시작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정도의 준비를 하고 있는 정당이 우리나라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불안한 상황, 특히나 이 결정권이 없는 직무 대행을 하시는 총리가 그것도 별로 믿을 수 없는 총리가 있는 상황에서 몇 개월이 될지 모르는 상황을 견디어야 되는데 이런 중차단 시점에서 과연 국가가 큰일이 안 생길까 하는 이런 불안이 있는 반면에 또 거꾸로 그런 시행 과정의 착오라든지 혼란을 겪으면서라도 어쨌든 국민의 손으로 한번 퇴진시키는 경험을 만들어놔야지 역사가 하나 정리되고 넘어갈 것이고 그다음에 누가 출범하든 간에 새로 출범한 정권이 힘이 실릴 거라는 겁니다. 국민의 힘으로 끌어내리고 새로 생긴 정권이라면 많은 사명감과 또 그 파워, 이 파워를 가지고 국민의 여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돌파력을 가지지 않겠나 이런 측면에서 뭐 겪어야 될 과정이라면 이겨내자. 그리고 즐겁게 그리고 준비를 좀 지금부터 탄핵되자마자 바로 이제 논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슈와 아젠다를 정리해가는 국민의 마음을 모으는 그런 시간을 가진다면 이 주어진 시간이 짧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도 짧은 시간 잘 해내지 않습니까?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복지국가 소사이어티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이 복지국가의 담론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복지국가의 정책을 우리가 준비해 왔지 않습니까? 이러한 준비된 정책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해야 된다. 이렇게 전달되는 내용을 잘 조직해가지고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그리고 이제 대선 이후에 우리가 새로운 정권이 바로 들어서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충분하게 새로운 정권의 개혁 열망을 뒷받침해 줄 만큼 그렇게 준비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자, 그런 건데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이 새날에 이 프로그램이 중요하다. 그렇죠. 이 새날 청취자들이 국민이다. 그것도 가장 깨어있는 국민이다. 저는 새날 정치자들이 정책으로 무장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준비가 안 된 캠프들은 우리 방송 들으면 돼요. 맞습니다. 그리고 혁명 상황이라고 하는 게 아까 이합 집산 에스컬레이팅 말씀하셨는데 이를테면 광장의 목소리는 그런 거 아닙니까? 부패, 세력, 청산 거기다 플러스해서 잘 살고 싶다 국민들이 결국엔 복지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미적미적 할 수 있는 어떤 아젠다도 어쩌면 그걸 활용하기 나름으로는 복지 아젠다로 밀어붙일 수 있는 것도 정치인의 저는 능력이라고 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복지가 더 잘 될 수도 있는 국면일 수도 있다. 잘 알겠습니다. 근데 왠지 기뻐요. 제 입장은 뭐냐면은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탄핵 이야기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들은. 예. 부정선거로 당선됐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그 구호를 외쳤지만 실현될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제 방송하는 하루 이틀 사이에 탄핵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뛰죠. 쿵쾅쿵쾅거려요. 예. 현실로 다가오는구나 싶어가지고. 권선징악, 예. 사필기정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거기다 더해가지고 좋은 정권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준비도 지금 착실히 해오고 있으니까. 예. 예.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어떤 역사적 전환, 또 다른 이제 전환이라기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는 그러한 단계의 경험인 것 같아요. 특히, 지금 헬조선의 젊은 친구들이, 젊은 분들이 이제 이번 기회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 뭔가 자기들의 목소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물론 이제까지도 다른 형태로 적극적으로 표현을 했지만 이제는 보다 더 이제 밖으로 드러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할 수 있다라는 이제 경험을 하게 예, 되고, 그렇죠. 예. 대한민국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예. 자부심도 이제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중요해지고 있는 정권교체 싱크탱크. 이걸 쉽게 보셨던 분들 후회하실 겁니다. 처음부터 다시 정주행하시기 바랍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타이보란 남미 아마존 지역에서 자생하는 수령 300년 이상의 타이보 나무 내피를 채취하여 자연 건조한 뒤 우려낸 천연 건강차입니다. 1500년 전 잉카 문명 시대부터 아마존 지역에 신비의 차로 전해져 내려왔으며 타이보란 이름도 신이 내린 최고의 선물이란 뜻으로 세계인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타이보의 의학적 효능과 관련하여 연구 논문이 2천여 건 이상 발표될 정도로 우수한 성분과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섞지 않았습니다. 타이보 100%를 진하게 달여서 한 병에 담았습니다. 내 몸에 파수꾼 타이보 하루치 검색창에서 JP 타이보를 검색하세요. 소비자가 회사의 주인이 되는 소비자 협동조합의 형태로 운영됩니다. JP 타이거 새날 애청자 대상으로 1+2 이벤트를 실시 중입니다. 여보, 우리도 차 한 대 사자. 휴가철에 놀러 한번 제대로 못 갔어. 우리가 돈이 어딨냐? 그리고 딜러들 믿기도 힘들고 말이야. 이번에 새날에서 광고하는 중고차 이야기 한번 가보자. 중고차 이야기? 허위 매물 없는 200% 품질 보증제를 실시하는 곳이래요. 네이버에서 중고차 이야기를 검색하세요. 1666 나는 중고차 이야기에 차 팔러 가야지. 직장에 다니다 회사가 망해서 급여를 못 받으신 분, 법적으로 구제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최단금입니다. 노동법은 그리 허술하지 않습니다. 못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가난한 노동자들을 위한 곽승훈 노무사 010-9922-7766 처음 뵙습니다. 예, 저도 처음 뵙습니다. 자, 복지국가 퀴즈 한번 들어보고 풀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서정훈님. 네, 예. 복지국가 소사이티의 서정우입니다. 이 방송이 정말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좋아요가 별로 없었는데 지금 2,000명이 넘어갔고요. 기분이 굉장히 좋네요. 네, 지난주 문제는요. 안재욱 씨가 미국에서 뇌졸중 치료를 받고 한 달 동안 입원했는데 병원비가 얼마나 왔을까요? 정답은 4번 5억입니다. 와. 엄청나죠. 알고도 정말 놀라울 수밖에 없는 게 5억이면은 우리 웬만하면 아파트 값이잖아요. 웬만한 가정은 미국에서는 저렇게 5억 불러놓고는 흥정을 해요. 흥정을. 그렇게 실제로 낸 건 아마 한 3억 몇천만 원 냈다는 소리를 비틀은 것 같은데요. 보통 그렇게 불러놓고도 흥정을 합니다. 저게 지금. 그런 나라에 살고 싶지 않죠. 어처구니가 없다 진짜. 민영아 막아야겠죠. 예, 김수민 님이 답을 달아주셨고요. 이분 좀 의미 있는 내용을 홍보해달라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 노동아카데미에서 12월 12일 저녁 7시 30분부터 장기투쟁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이야기마당이라는 강의에서 세월호 유가족 분들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고요. 그다음에 주디 리라는 분이 들어오셨는데요. 미국의 의료비는 정말 엄청납니다. 7, 8년 전 마이너 하트 어택으로 스텐트 치료를 하고 이게 뭐죠? 예. 그 심근경색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은 그 심장 혈관이 잠시 좁아져 가지고 그 협심증 같은 것이 일시적으로 왔다가 가는 사람이고 스텐트라면 관상동맥에 이제 관을 박아서 그 혈관이 더 이상 좁아지지 않도록 그 시술을 해주는 겁니다. 어렵네요. 네, 3, 4일 입원했던 들어도 몰라. 네, 들어도 모르겠습니다. 치료를 하고 3, 4일 입원을 했던 환자는 보험이 없었는데 나중에 온 병원비 고지서에 7만 5천 불인데 보험이 없어서 할인을 해준다면 이게 흥정이군요. 예. 흥정하는 겁니다. 7만 5천 불인데 보험이 없어서 할인해 준다며 5만 6천 불을 납부하라고 왔답니다. 5만 6천만 이거 얼마? 온갖 서류와 은행 거래 내역서 등을 제출하고 최종적으로 12,000불 정도로 협상이 되긴 했지만 많이 깎았네. 많이 깎았어. 네. 1만 불도 엄청 큰 액수입니다. 사실 1만 불도 1,200만 원이죠. 예. 네. 국내에서는 그거에 뭐 한 15% 정도 가격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그다음에 뭐 윤민민님 답 달아주셨고요. 뭐 컨닝할게요. 저도 4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소정호님 정답 달아주셨고요. 황하라는 분이 계신데요. 예전에 봤던 시코 미국 다큐멘터리 영화죠. 의료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닌 사람의 목숨은 뭣도 아니게 생각하며 그저 최대치의 이익을 뽑아내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라고 평가되어지는 것. 예, 뭐 심각합니다. 뭐 이렇게 하셨고 그다음에 공포의 개미어리님 열심히 답을 달아주시네요. 이분은 다른 것보다도 의료 민영화라는 말은 좀 부적합한 표현인 것 같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저희는 의료 영리화라고 불리면서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료 명리화라고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좀 잘못된 용어들이 사회 일반에 그렇게 퍼져버리면은 바꿔내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아니, 저거는 의료 민영화가 네. 의료 민영화라는 말이 있어요. 의료 민영화라는 말이 사실 학술적인 용어고 그게 정확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의료 영리화라고 하는 말이 쓰이기 시작한 것은 예. 박근혜 대통령 때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그래요? 왜냐하니까 의료 민영화라고 하는 거는 다시 말하면 그 영리병원 있죠. 영리병원이 의료 민영화고 민간 의료보험이 의료 민영화예요. 그런데 저 의료 영리화라고 하는 거는 영리병원은 아닌데 비영리병원이 사실상 영리를 더 많이 추구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왜 그 비영리병원들끼리 서로 합병하도록 해줬잖아요. 합병. 그 비영리병원이 합병하면 이게 이제 비영리병원이 팔리는 상품이 되거든. 이제 그렇게 되면 이게 그 영리를 더 많이 추구하려고 노력한다라든지 그 비영리병원인데 자회사를 주식회사로 영리 자회사를 만들어서 여기서 또 돈을 벌게 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형식으로 보면 민영화가 아니에요. 그런데 비영리 병원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도록 영리를 추구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영리화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저 민영화를 하려면 그러니까 시장 만능주의를 하려면 아싸리 말이지 이명박처럼 하면 이게 학술적인 용어가 맞는 거야. 의료 민영화야. 그런데 이 꼼수 정부인 박근혜 정부에 와가지고 의료 민영화를 안 하면서 사실상의 민영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의료 영리화라는 말을 새로 만들어내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서는 의료 영리화라는 말을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민영화 느낌은 뭐 철도도 그렇고요. 관에서 하던 거를 민간에게 돌려준다 이런 뜻인데. 영리병원이 네. 그런 거예요. 원래 의료는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네. 거예요. 그런데 영리병원은 주식회사 병원이잖아요. 주식회사 만들어가지고 너가 돈 벌으라고 민간에다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민영화가 맞는 거예요. 근데 박근혜 정부는 그런 걸 안 했거든. 아주 교모하게 비영리 병원을 그대로 둔 채로 너가 돈벌이 잘해라라고 영리를 추구하라고 그러니까 영리화가 돼버린 거야. 이명박보다 더 나쁜 박근혜. 제가 그 꼼수 정부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탄핵당하지 않습니까? 그 꼼수는 심판받는다. 네. 예. 공포의 계멸이 유효진 님이 아주 적절한 언급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전선영 선생님, 전선영 씨도 아까 그 12월 12일 세월호 유가족 강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또 한 분이 박준석 씨도 그걸 언급해 주셨네요. 자, 이번 주 복지국가 퀴즈 8번째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사적 연금에 비교한 국민연금의 특징이 아닌 것은 1번 국민연금은 관리 운영비가 적게 든다. 2번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을 반영해서 지급한다. 3번 국민연금은 오래 살수록 유리하다. 4번 국민연금은 안정성 위주로 운영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저조하다. 예, 힌트는 오늘 어려운데? 방송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다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아시는 분도 아실 거예요. 이것은 문제를 알고 모르고의 시대가 지났어요. 예전에 무슨 지식을 가지려면 도서관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스마트폰만 있으면 다 검색이 가능한데 이것은 성의의 문제다. 태도의 문제다. 예. 검색해 보시면 되고요. 새가 날아 든다를 듣느냐 안 듣느냐의 문제지. 예, 뭐 그런 것도 있고. 상품에 눈이 어두워서 딱 퀴즈만 듣고 끝내시는 분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 그만큼 남기잖아요. 예. 우리 방송이 지금 진행을 해보니까 지난주, 재지난주 이렇게 보면은 용어 하나만 기억하면 다 끝나는 문제들이었지 않습니까? 예. 하나로 건강보험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방송 초반에도 살짝 언급이 됐습니다만 오늘 해주실 주제, 9번째 주제는 바로 지금 재벌들 청문회도 하고 있지만 상당히 관련한 밀접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죠. 국민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것 같아요. 오늘은 나이가 들어도 걱정이 없는 나라, 그거는 공적 노후소득 보장이 되는 나라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려면 지금의 어르신들, 노인들이 누구인지부터 좀 살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쉽게 여러분 떠올릴 수 있는 게 영화 국제시장에서 이 황정민 씨가 연기했던 그 인생인데요. 그야말로 한 시대에 한 세대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겪은 세대입니다. 세상에 이런 세대는 아마 다른 나라에도 굉장히 드물 것 같은데요. 해방부터 시작해서 6.25에 또 전후 이 경제 부흥에 이 신자유주의까지 다 겪은 이런 도저히 한 사람의 인생이라고 보기 어려운 그런 것들을 보편적으로 겪은 세대들. 예. 그리고 젊어서부터 죽으라고 일해서 국가의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나이 들어서는 이제는 이제 아무것도 안 남아있는 세대들. 자, 이제 학술적 용어로 노인이 누군지를 우리 프랑스 박사에게 한번 물어보죠. 뭐. 자, 프랑스 박사님. 그 학술적으로는요, 출생 후 한평생 사는 동안 이제 성장기를 거치잖아요. 청년기, 아동기, 청년기, 이제 노년기를 거치는데 이 노년기에 접어든 사람이 생물학적
육체적, 정신적인 약간의 퇴화 형태를 보여주는 이 단계에 있는 사람을 이제 노인이라고 하는데요. 국제노령학회에서는 인간이 노령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생리적, 심리적, 환경적 변화와 행동의 변화가 상호작용하는 복합 형태에 처한 사람, 뭐 이렇게 규정을 하는데, 예, 법적으로는 좀 달라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노인복지법은 65세 이상, 그런데 이제 국민연금법 오늘 다루게 될 국민연금에서는 이제 60세 이상 이렇게 이제 60세와 65세 이제 좀 다르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시기가 지금 뭐 67세 이렇게 연장되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67세가 이제 노인이 되는, 이렇게 나이로 따지면은 이제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연금에서 지금 60세라고 말씀하셨는데 올해부터는 이게 61세로 한 살 늘어났죠? 그 수급 연령이. 아마 61세로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2015년 기준으로, 작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657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몇 퍼센트? 13.2%. 그 13.2%가 오늘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지금 노인 행복한 나라의 당사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민연금은 그때까지 내고 그때부터 받는 거잖아요. 사실 그 요즘에 굉장히 수명도 길어지고 또 뭐 외모 가꾸는 것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박근혜 씨 같은 분들 실제로 뭐 나이로만 따지면 옛날 같으면 굉장히 노인이잖아요. 박근혜 할머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린애들이 촛불 광장에 그런 애들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박근혜 씨 같은 분들 보면 할머니 느낌보다는 그냥 아줌마 느낌이 좀 강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60세 정도 가까우시는 분들이 60세부터 노인이라고 한다 그러면 굉장히 약간 좀 서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사실. 경로당에 가서 담배 심부름 하고 물 심부름 안 하려면 적어도 한 70대 중반은 넘어야지 이제 윗목에서 아랫목을 잠깐 넘다 볼 수 있는 이런 정도가 되고요. 예.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고령 노인이 많아지고 노인 인구가 많아지니까 급격히 그게 개념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균 수명이 지금 82세 넘었거든요. 예. 82세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65세는 사실은 굉장히 건강한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지금 61세부터 수령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OECD 선진국들은 대체적으로 지금 65세 이상, 그것도 뭐 67세 이후로 이렇게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걸 이제 단계적으로 62세, 3세 이렇게 지금 늦추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한 뭐 20년 뒤에는 65세부터 우리도 지금 국민연금을 받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굉장히 큰 문제가, 사실 우리 50세 되면 은퇴하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한 55세 되면 사실상 실업자인데, 그럼 국민연금이 뭐 65세 이렇게 나오면 그 사이에 한 10년 동안이 붕 떠잖아요. 이런 문제가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경제 성장시키고 열심히 애 키우고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이 되어버립니다. 전체 노인 빈곤율이 49.6%, OECD 평균의 3배가 넘거든요. 그리고 65세 이상 중에서 이제 42.3%가 공적임금을 받는데, 그 중에서 공무원연금이나 군연금 또 교직원연금 이런 거 꽤 액수가 되는, 한 달에 한 200만이나 300만 되는 사람은 한 150만 명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대부분 88.3%가 국민연금밖에 못 받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 국민연금에 수령 하시는 분, 그러니까 전체 65세 이상 노인 대비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들도 15년 기준으로 했을 때 33%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의 어떠한 절대 수가 상당히 이제 낮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65세 이상 그 어르신들이 누구냐 이거잖아요. 누구냐고 따져보면 사실 이제 제 입장에서 보면 제 아버지 세대인데요. 그러니까 1970년대, 80년대 우리 대한민국이 산업화하고 근대화하던 시기에 그 보릿고개를 넘으면서 중화학공업을 종사하면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경제 성장을 일으킨 그 세대들이죠. 그래서 이 세대들은 제가 볼 땐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70년대, 80년대 고도 성장기에 죽도록 고생했던 세대, 이게 하나의 특징이고요. 또 하나는 이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이 극명하게 그 대비되는 세대, 소위 말해서 양극화 세대죠.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지금 드러나가지고 지금 어르신들 중에서 많이 벌어가지고 지금 소득이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 가난하신 분들은 엄청나게 또 가난하죠. 그렇죠. 65세 이상 어르신들 사이에 소득 불평등, 소득 양극화가 제일 다른 세대에 비해 가지고 큰 특징을 또 우리나라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80년대, 90년대 왜 부동산 땅값 오르고 엄청 올랐잖아요. 그때 미리 종잣돈 벌어놨던 사람들은 그 어르신들은 지금 굉장히 부자가 돼 있고 또 자식들에게 많이 부동산을 물려주잖아요. 그 반면에 그때 못 벌었던 사람들은 지금 노인들이 지금 굉장히 가난하게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참 이제 좀 다이나믹하면서도 참 슬픈 세대인 것 같아요. 참 젊었을 때는 역동적으로 많은 일을 겪으면서 다양한 것을 겪으면서 지나왔는데 결국 그 다양함의 결과는 슬픈 결과, 현실인 거죠. 특히 이제 방금 말씀하신 성공 일방향적인 생활들을 하셨고 자식들에게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는 성공의 삶을 살라고 지금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우리에게 얘기를 했잖아요. 소 팔고 밥 팔고 논 팔고 해가지고 우리를 공부를 시킨 이유는 성공한 삶을 살라는 건데, 근데 결국 오늘날에 와서는 그 성공이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을 우리 세대는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열심히 살았던 거는 인정이 되어지지만 또 이제 세계관이나 가치관이나 이러한 것들에 좀 이제 부딪히는 면, 현실과 다른 면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조금은 복지 이야기 끝에 철학적인 얘기 나오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숙연해지네요.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도 지금도 일하시거든요. 70대 초반이신데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묘한 뭔가가 있어요. 노인들한테 일하지 말라고 하는 건 좀 그래요. 일자리가 있다면 일하는 것도 좋은데 또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한테 돈 벌어라고 말하는 것도 인간적이지는 않아요. 어떤 여러 가지 지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을 그 어르신들이 우리 이상구 선생님 그 전문가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겠지만 그 어르신들이 그 일을 많이 하죠. 예. 그런데 그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자기 실현으로서 나도 그 건강하니까 일하고 싶다 해서 하는 건 괜찮아요. 그건 행복한 거죠, 뭐. 근데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굉장히 슬픈 자화상이죠. 그렇죠. 예. 그 이야기 잠깐만. 예, 어쩔 수 없이 일하는 노인이 많은 게 지금 굉장히 큰 문제이고요. 그래서 그 어떤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하루에 평균 13시간 일하고 월 122만 정도를 받고 있는데요. 이 전체 거주 노인 3명 중에 1명이 일하는 노인이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산자 중에서 4명 중에 1명이 60대 이상의 노인이다. 이런 정도도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그 생활이 힘들다고 하는 사람이 한겨레 조사에 따르면 70.6%가 자기가 도저히 경제적 이유 때문에 생활하기 어렵다 이렇게 했고, 실제로 그런 이유 때문에 노인 자살률이 OECD에서 1등인데 그냥 1등이 아니고 다른 나라 노인 4명이나 5명 돌아가실 때, 아니 우리나라 노인 1명이 그 다른 나라 노인 4명이나 5명 돌아갈 때 그 사망하는 정도로, 그러니까 4배 5배가 높은 그런 탁월한 1등이고요. 노인들이 또 이렇게 너무 힘들어서 그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자녀들의 부담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자녀들로부터 그 은퇴한 부모의 54.6%가 월 평균 한 33만 원 정도의 용돈을 받아서 생활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정도로 이 노인들의 빈곤이 자녀들의 부담으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국제 비교를 하는 게 좀 이제 유용한 수 있는데요. 이 점에서 OECD의 자료를 보면 이제 노인의 소득원에 관련된 연구가 있어요. 노인의 소득원이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 하나는 공적 이전 소득이라 그래가지고 국민연금이라든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제도를 통한 소득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근로소득, 방금 말씀하신 그 일을 하면서 버는 소득이 있고, 또 하나는 자본소득, 자기의 어떤 재산을 통해 가지고 벌어들이는, 또는 금융자본을 통해 가지고 벌어들이는 소득,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적 이전 소득이 전체 소득의 16.3%예요. 그리고 근로소득이 63%나 됩니다. 소득의 60% 이상이 일을 해가지고 벌어야 되는 거예요. 젊었을 때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 들어서도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본소득이 20.37%인데, 그럼 OECD 평균은 어떠냐? 평균을 보자면 공적 이전 소득은 59%예요. 60% 정도가 이러한 공적인 제도, 국민연금의 형태로 이제 받는 거죠. 그 다음에 근로소득이 단 24%인 거예요. 한 3배 정도 우리나라보다 이제 적은 거죠. 이것을 봤을 때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과연, 그러니까 이상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자기의 시간을 여가의 형태로 활용하는 데서의 어떤 노동은 괜찮지만 생활비를 벌기 위한, 생활을 위한 그런 노동은 참 지금 상황에서는 좀 회피되어야지 않는, 감소해야지 않는
맞아요. 그러니까 허리가 구부정한 그 할머니가 연세가 80 다 되신 분이 그 리아카를 끌고 다니시면서 폐지를 줍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자아실현이나 행복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장 먹을 게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생계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비중이 그 어르신들 중에서 일을 해서 소득을 얻어야 되는 그 어르신의 비중이 OECD 평균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3배나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 바로 국민연금 제도가 너무나 형편없어서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국민연금 제도를 진짜 심각하게 다뤄야 됩니다. 그러니까 OECD 무슨 뭐 안 좋은 건 다 우리나라가 1등인 경우가 꽤 많았지 않습니까? 특히 노인 쪽은 진짜로 많은 것 같아요. 예, 심각하게 1등입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자기한테 표를 주지 않는 계층에게는 혜택을 주지 않는다. 뭐 이렇게 해서 예. 노인들 표 얻어내려고 특히 이제 지금도 트위터리안들은 그런 걸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공약 지켜라. 기초연금이라고 그러죠. 20만 원씩 다 주겠다고 했던. 어떤 식으로 뭐 짜 맞춘다고까지 뭐 오긴 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오늘 주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이렇게 버무려져 있는 그런 예. 이야기를 하실 건가 봐요. 전체적으로 이제 노후소득 보장 체계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예. 이 이야기를 좀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일 밑바닥의 1층은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받는 분들에게는 이제 기초연금으로 국가가 최저한을 보장해 주자는 거죠. 뭐 기초연금이 아닌 그 기초생활 보장 대상으로서 그 수급자로 받는 분도 계시지만은 그 위에 이제 강제 가입시키는 자기 소득에 비례해서 그 연금 보험료를 내 가지고 그 가입하게 돼 있는 국민연금이 있고요. 그 위에 이제 강제 가입이긴 하지만은 회사에서 일부를 부담하고 자기가 일부를 내는 것으로 해갖고 적립을 해서 주는 퇴직금으로 구성되는 이제 퇴직연금이 있고 그 위에 이제 임의가입으로 자기가 그냥 저 민간보험 회사에다가 돈 내가지고 그걸 적립한 다음에 나중에 돌려받는 이런 형태의 그 개인연금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 중증소득 보장 체계가 현재 우리나라의 노후소득 보장의 그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적 연금이라고 하면 이제 두 가지인 거죠. 기초연금하고 국민연금. 기초연금은 보편주의 이 원칙에 따라 가지고 모든 국민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모든 어르신들 65세 이상의 모든 어르신들에게 한 달에 2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기초연금의 본 뜻입니다. 본래의 정의 개념에 가장 잘 맞는 건데 이제 그런데 그 약속을 지금 어겨가지고 이제 소득 하위 70% 어르신들에게 드리겠습니다 해서 실질적으로는 지금 66%의 어르신들 그러니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3분의 2에게만 지금 한 달에 20만 원 가까운 돈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초연금이고요. 이제 지금 이제 그거 말고 이제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네. 이것도 지금 모든 국민이 사실은 다 가입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러지 못하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국민연금 제도가 있고 요 두 가지가 이제 공적 연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노인들 중에서 이제 젊어서 돈을 꽤 많이 벌어서 개인연금을 들어가지고 돈을 적립해 놓은 분도 계시고 또 직장을 꽤 좋은 데 다니시면서 한 20년, 30년 연금을 착실히 부은 분도 계시고 공무원이나 또 교직원이나 또 뭐 저 사립학교 교직원이나 이런 저 군인을 하시면서 이 저 공공연금을 이 저 받은 분도 계시고 한데 그런 것도 못 받는 분들이 꽤 많이 되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국가가 그 국민연금이라는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노후 빈곤을 예방하는 이제 최소한의 그 기본 체계고 또 노후의 그 소득을 측정하게 보장을 해줘야지 이게 결국 우리 사회 노인 당사자의 삶도 유지되지만은 우리 사회에서 노인들이 소비를 통해서 경제활동을 참여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고요. 또 노후에 닥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을 그 국민연금이 일정 정도 그 버퍼링을 그 완충 작용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이 소득 재분배 기능도 있습니다. 많이 내는 사람들이 물론 저 나중에 받아가는 것도 많겠지만은 어쨌든 하나도 못 받는 사람들에게 나눠가지고 기금을 조성해서 그것을 나눠주는 그런 기능도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굉장히 중요하고 대부분 나라에서 노후 소득 보장의 기본을 근간을 이루는 체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공적연금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게요. 이게 사회적 비용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공적연금 제도를 한 30년 이상, 50년 걸쳐가지고 천천히 만들어 왔거든요. 근데 그 만들어 오는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고민을 했던 게 공적연금이 설치되지 않은,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실에서는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힘들게 생활을 하고 그거에 대한 비용, 사회적 비용이 적지 않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회적 비용을 결국은 기초생활연금 보장제도라는 다양한 형태의 어떤 공적 구조로 제공하든 아니면 다른 여하간의 금전적인 도움이 들어가야지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비참한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금전적 도움이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고 나오고 강화되어진 게 결국은 공적연금 제도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엄청나게 지금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폐지 줍는 어르신들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을 보면서 그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한쪽에서는 이제 마음 아파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경제적 지원도 해야 되고 이런 사회적 비용을 엄청나게 사회적 비용을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노인이 지금 어르신들이 가난한 게 문제잖아요. 지금 가난한 게 문제예요. 그래서 어르신이 과거 그러니까 우리가 대가족으로 농경사회에서 함께 3대가 이렇게 살 때는 뭐 어르신들이 가난한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이 자식이 그냥 모시고 사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럴 때는. 지금은 이제 노인 세대가 전부 다 지금 따로 살고 있고 따로 살고 있는 노인 세대의 또 3분의 1은 또 독거 노인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노인들이 소득이 없는 거죠. 가난하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굉장히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이 가난한 노인들이 이제 자살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 이상구 위원장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 노인들의 자살률이 지금 프랑스나 독일 같은 데 비해서 뭐 4배 내지 5배 정도가 더 비싸니까 더 높으니까 그러니까 프랑스 할아버지 1명 자살할 때 우리나라 할아버지 4명 5명이 자살하는 이런 자살 공화국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거든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지금 자식 세대의 소득 중에서 한 33만 원 정도를 다달이 용돈 들이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지금 가처분 소득을 줄이는 겁니다. 서민 가게가 한 달에 33만 원씩을 지금 부모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 프랑스에서 서민들이 할아버지들에게 용돈 안 드리잖아요. 안 드리죠. 안 드리죠. 확실하죠. 확실한 건 맞죠? 확실하죠. 예.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의 젊은 서민 가게에서는 이걸 다 소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민 경제가 좋아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지금 어르신들에게 드려야 돼요. 국가가 지금 제공하지 않으니까 서민 가게가 해야 되는데 또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내 노후가 불안하게 되기 때문에 이걸 내 개인이 지금 저축을 따로 하지 않습니까? 연금보험에 굉장히 많이 들어요. 삼성생명 이런데 보험회사가 지금 보험 상품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거든요. 내 노후가 불안하니까 개인적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드니까 또 소비를 또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민 가구에 지금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는 게 이게 지금 노인들의 빈곤 문제와 관련된 거다 이런 말씀. 그래서 많은 이제 연구들이 말해주는 이제 평가를 보면 공적 연금 제도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적으로 주는 돈, 아까 말한 33만 원에 자식이 부모님한테 드리는 그 개인적인 비용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도 이거는 내가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사회 차원에서 연금 제도를 통해서 해결하는구나. 그래서 당연히 나는 돈을 드리는 게 아니고 다만 내 월급에서 아니면 내가 내는 세금에서 그러한 일정 부분의 연금에 들어가는 지원을 이제 제공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 그게 연금제도의 공적 연금제도의 기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건강보험 제도하고 똑같은데요. 국가가 보장을 안 해주니까 그게 민간 보험 회사들의 수익의 근거로 작용합니다. 당신 노후 어떻게 책임질 거야? 당신은 살아남겠지만은 당신은 죽어버리면 그만이겠지만 자식들은 어떻게? 또 선전에 아주 자극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힘들더라도 우리 마누라는 우리 자식들은 그거 보면 나라도 당장 지금 뼈골이 휘어지더라도 연금 하나 가입해놔야지. 그러면 내가 나의 노후도 걱정이지만 우리 자식들에게 이게 물려주지 않겠어? 이런 식의 걱정을 가지고 이 민간 보험 회사들이 마케팅을 하는데 문제는 이게 대부분 사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또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예. 한겨레 신문이 몇 년 전에 조사를 한 걸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돈을 벌고 있는 가장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한 3,000명에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응답했죠? 노후가 스스로 준비하고 있대요, 못하고 있대요.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비율이 3분의 2였잖아요. 예. 3분의 1 정도만 그래도 연금 들면서 노후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고 우리 콤 PD님은 노후 준비하고 계신가 몰라. 노후 준비라고 하는 삼성생명에 연금보험 들고 있다는 소리거든. 그거 들고 있네 아니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그런 건 없고요. 열띠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궁금증이 하나 생겼어요. 그냥 우리가 말하는 수당 같은 개념으로 젊었을 때 연금을 들 게 아니라 세금을 많이 내서 내가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는 순간 국가가 그걸 책임져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그런 개념이 기초연금입니다. 예. 국민연금은 이제 강제로 보험료를 내게 하는 거고. 네. 세금으로 전면적으로 노후를 보장해 주는 나라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게 첫째 비용도 많이 들고 이 건강보험하고 똑같지만은 이미 우리나라가 국민연금제도를 시작해 놓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과 연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제도가 좋은 제도라서 그걸 잘 발전시키면 세금으로 굳이 내는 것보다도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금이나 국민연금보험이나 오른주머니 왼주머니거든요. 다 똑같은데 문제는 운영 주체가 국가에 있냐 아니냐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예. 지금부터 한번 계획을 한번 해보시죠. 우리 말로. 예. 도대체 뭐가 문제에서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방금 말씀한 것 중에 한 가지 좀 더 강조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조세를 통한 수당으로 문제를 해결할 거냐, 사회보험료를 통한 사회보험으로 해결할 거냐의 문제인 건데, 이 사회보험제도, 공적연금제도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운영 과정에서 보험 가입자들이 운영권을 개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 자기가 직접 가서 좀 감시하고 실제 운영 주체가 돼가지고 운영을 하고 그리고 그 자원이 배분되어지는 것까지 감독, 관할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조세를 통해서 하게 되면, 수당을 통해서 하게 되면 이게 국가가 좋은 국가 아니면 이번처럼 박근혜 정부처럼 나쁜 국가에 따라서 결과가 100%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회보험 체계가 있으면 일정하게 안정적으로 그러한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보험 제도가 갖고 있는 어떤 장점들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적절하게 이렇게 혼용하는 게 이제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만큼의 포션을 기초연금으로 할 거냐, 즉 세금에 의존할 거냐, 그리고 또 얼마만큼의 포션을 이제 사회보험, 즉 국민연금보험료에 의존하는 국민연금보험제도로 할 거냐,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믹스하는 게, 혼합하는 게 전 세계적인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꼭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저도 국민연금은 이 사적연금, 민간 회사에서 운영하는 개인연금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이다. 아까 저 질문에도 나왔습니다만 그 이야기는 꼭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예. 첫째, 국민연금은 무엇보다도 조직과 제도의 운영에서 비용이 싸게 칩니다. 왜냐하면 개별 보험 회사들은 거기다가 무슨 보험 판매인들, 이 설계사들의 활동비도 다 들여야 되고 또 회사 자체를 유지하고 또 이윤도 챙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실비보험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비효율적인데 국민연금은 돈을 남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많이 주는 게 목적인 제도이다 보니까 일단 관리 운영비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적게 들고, 그리고 이제 경제학적 용어로는 이제 규모의 경제라고 그래가지고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경제적 효율성이 커지는 그런 부분도 있죠. 특히 규모의 경제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있어요. 투자의 기본은 분산 투자거든요. 최근에 이게 트렌드인 건데, 투자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성공을 뭘로 잡느냐면 평균 수익률로 잡아요. 근데 평균 수익률 관점에서 봤을 때 자산을 다양하게 분산 투자를 해야지만이 평균 수익률이 일정 정도 보장이 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민간보험의 수익률보다 훨씬 높다 이 말이잖아요. 높은 이유가 바로 말한 규모의 경제. 또 하나가 인플레이션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이게 오랫동안 20, 30년 이상 최소한 5, 60년까지 지속돼야 되는데 갑자기 인플레이션 돼가지고 돈값이 뚝뚝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하냐 이 문제인데, 국가는 괜찮아요. 인플레이션 되면 전체 자산 가치가 같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국가는 그에 맞춰서 이 보험료를, 연금보험료를 지급하게 돼 있는데, 민간 기업은 상대적으로 보험료 받은 것은 일정하고 돈가치가 떨어져 버리면 물가 상승률을 반영을 안 하게 돼 있는 그런 구조가 대부분입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보험이라는 것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 더 있죠. 예. 오래 사는 거. 그렇죠. 이 민간 보험은 빨리 죽는 것이 보험회사 이득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한 80세까지 살 거라 생각해서 80세 보장을 해준데 81세가 되어서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민간보험 가입해 보면, 저는 지금 가입한 게 있거든요, 지금. 근데 해보니까 그게 죽을 때까지 계속 가는 게 아니고 몇 살 때부터 몇 년 동안 받는다. 예를 들면 60세부터 15년 동안 받는다. 이렇게 기간을 다 정해놔요. 확정 기간이 확정해놓은. 종신형은 민간보험 상품에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국민연금은 오래 살수록 계속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사적 보험은요, 일단은 평균치에서 손해보는 사람들이 있고 이익 보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적절하게 균형을 맞춰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신형으로 가게 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20년을 평균으로 잡았는데 30년, 40년 살아버리면 그 10년, 20년의 비용을 사적 보험회사가 감당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종신형으로는 결코 이제 이득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안 가게 되죠. 네, 이런 원리를 잘 아는 강남의 이 똑똑한 분들이
이 자기들은 저 회사에서 막 민간보험 가입하라고 막 선전을 하면서 정작 자기 자녀들한테는 국민연금에 빨리 가입을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의무 가입이 아닌데도 임의 가입으로 할 수 있거든요. 국민연금에 돈 넣어주는 게 가장 세금도 적게 내고 이 환급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엄청나게 지금 국민연금 가입 임의 가입자가 늘어났는데 그 다수가 강남에 있는 집안의 자녀들이더라. 그거는 국민연금 현황을 따져봐야지. 그 지점이 이제 우리 방송에서도 나갔었어요. 뭐냐면은 그 공무원연금 개혁하면서 예. 국민연금이 훨씬 더 좋아진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강조했던 게 지금이라도 국민연금 드세요. 그게 가장 이익입니다.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우주인들의 비상식량으로 쓴다는 남미 최고의 완전식품 마카 플러스 한국에서 가장 비싸고 귀한 식품이라는 산삼 플러스 여기까지는 알아. 마카 산삼 말하는 거 아니야? 더 있어? 거기에 한국인이 좋아하는 녹용까지 녹용의 효능은 일단 검색해봐. 일단 이 세 가지를 모두 넣은 제품이 나온 거니까 마카 산삼 녹용. 대박. 좋은 건 다 있네. 그렇지. 031-323-2559 영한네이처 YHNATURL.com 이런 회사는 상줘야 돼. 힐링 베개가 뭔 줄 알아? 꿈나라 베개. 베개라고는 불려지지만 지금까지의 베개와는 차원이 아주 다른 치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토르말린, 황토, 게르마늄5, 소나무 성분이 들어있다고 하네요. 꿈나라 베개. 충전재까지 통째로 세탁이 가능합니다. 공기 비타민, 음이온으로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꿈나라 베개는 근화 신소재 제품을 온라인상에 독점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건강을 위한 선물이 최고죠. 잠이 보약이니 숙면을 선물하세요. 목과 허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꿈나라 베개. 아기 돌잔치, 결혼식 답례품, 단체 기념품 등 이 세상에 없는 것도 맞춤 가능하다는 갤러리 기프트. 새날의 많은 애청자들이 이곳에서 단체 선물을 제작하였고 사장님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감동했다는 피드백을 보내주셨습니다. 연대를 실천하시는 애청자님들과 욕 대신 감사하다는 말을 듣게 해주신 사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www.gallerygift.co.kr 1666-5404. 자, 제가 간단하게 국민연금의 이제 기본적인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브리핑을 한번 해볼게요. 자, 국민 여러분, 국민연금 1988년에 태어났습니다. 1988년에 시작됐고요. 그리고 국민연금의 현재 보험료를 몇 퍼센트 내냐? 자기 소득의 9%를 냅니다. 직장가입자는 4.5%를 자기가 내고 고용주가 4.5%를 내죠. 그리고 지역가입자는 9%, 자기 소득의 9%를 자기가 다 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국민연금에는 소득 대체율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것은 내가 낸 것의 몇 퍼센트를 돌려받느냐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낸 것의 몇 퍼센트를 돌려받느냐 요건데요. 소득 대체율은 40년을 가입했을 때 40%입니다. 여기 소득 대체율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연금 보험료로 우리가 내잖아요. 이때 이제 하한선이 있고 상한선이 있다고 그래요. 2016년 지금입니다. 지금 하한 소득은 28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월 소득이 28만 원도 안 되면 보험료 내일 당사자가 안 되는 겁니다. 보험료 대상자가 안 되는 거고요. 연금보험료는 한 달 소득이 28만 원이 넘으면 다 강제로 보험료를 내야 되는 강제가입의 원칙, 즉 보편적 강제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거고요. 그러면 28만 원이 못 되는 사람은 나중에 받을 수는 있다는 거죠. 아니죠. 가입을 못했으니까 혜택을 못 보는 거지.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각지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는요, 한 달에 무조건 28만 원 이상 벌어가지고 무조건 보험에 가입하시라. 저는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9만 원 벌면 되는구나. 29만 원만 벌면 됩니다. 그럼 29만 원에 4.5% 또는 9%. 자영업자면 9%. 이렇게 내면 되는 거고요. 실제 그렇게 28만 원을 벌지 않더라도 자기가 28만 원의 어떠한 여유가 있다라는 걸 증명하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되는 거잖아요.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실제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적용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럼 반대로 내가 국민연금을 안 들고 싶은 사람은 내 소득 28만 원이 안 된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납부 예외자가 돼요. 납부 예외자가 돼 버립니다. 자, 그리고 상한도 있습니다. 소득 상한. 월 소득 434만 원이 상한입니다.
근데 한 달에 만약에 1,000만 원 벌면 어떡하느냐. 1,000만 원 벌더라도 434만 원까지만 버는 걸로 간주하고 요 금액에 9%를 연금보험료로 내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러면 또 어떤 특징이 있느냐. 제가 아까 국민연금의 급여율이 제가 40%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은 40년 가입했을 때 자기가 낸 것에 40% 돌려받는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사실은 처음에 1988년에 국민연금이 탄생할 때는 급여율이 70%였습니다. 굉장히 후했죠. 뭐 전 세계적으로 좋은 연금이었는데 이제 이 재정 문제가 생기니까 이게 자꾸 이제 낮아졌어요. 그래서 1999년에는 60%로 급여율이 낮아졌고, 그리고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에 연금 개혁을 했죠. 이때 유시민 장관이 한 거 맞죠? 그때 2008년부터 이게 50%로 60에서 50% 뚝 떨어져 버렸죠. 그리고 향후 20년에 걸쳐서 매년 0.5%포인트씩 낮아져 가지고 2028년에는 40%가 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 현재는 그럼 몇 퍼센트냐? 이게 지금 소득 대체율, 즉 급여율이 46%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2028년이 되면 이게 40%로 낮아질 예정으로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노령연금, 이 국민연금의 수급 개시일은 61세부터, 올해는 61세부터고요. 그리고 국민연금 받으려면 10년 이상을 가입해야 돼요. 10년 이상 가입을 못한 사람은 국민연금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왜 직장 한 5년 다니시다가 왜 여성들이 애 키운다고 왜 그만둬버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때는 나중에 나머지 5년치를 한꺼번에 내면 그러면 10년을 채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연금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추납 제도가 강화돼가지고 추가 납부라고요. 예, 나중에 그래서 또 국민연금 아까 제가 28만 원부터 434만 원까지 최상한까지 이렇게 걸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국민들이 내고 있는 지금 국민연금 보험료의 평균 보험료, 즉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매길 거 아닙니까? 그 평균 소득이 지금 2016년 올해는 211만 원이랍니다. 211만 원이 딱 평균인 거예요. 이 정도면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가 좀 충분해졌습니까? 네. 자, 근데 딱 한 가지 마지막 팁. 이거 정말 우리 새가 날아든다 청취자들 꼭 들으셔야 됩니다. 국민연금은 이게 가입하면 무조건 돈 버는 겁니다. 아까 우리 이상군 의원이 그 말씀 하셨죠. 돈 번다고. 자,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수익비라고 그래요. 수익 비율이 그 20년을 만약에 가입했다고 치면 평균 1.9입니다. 1.9. 그러니까 수익비가 1이면 이게 이제 낸 만큼 돌려받는 거잖아요. 예. 낸 거에 2배를 사실 돌려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왜 이게 가능하냐면요. 후배 세대가 이게 메꾸어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소득이 적은 사람 있죠. 소득이 적은 사람, 평균 보험료를 내는 211만 원 그랬지 않습니까? 211만 원 내는 사람을 기준, 211만 원이 월 소득인 사람, 이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수익비가 1.9인 거고, 만약에 소득이 월 100만 원밖에 안 된다. 이런 사람은 수익비가 2.8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일수록 훨씬 더 많이 받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소득 재분배 효과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연금은 독일이나 유럽 나라들의 국민연금보다 압도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돼 있다. 설계를 되게 잘한 너무나 잘 된 겁니다. 너무 아름다운데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장에서는 개판이 돼버렸는데요. 그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최순실부터. 이게 사각지대 얘기. 예, 첫째는 이 국민연금이 사각지대가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까 가입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요. 예를 들면 일단 보험료를 못 내면 체납이 되니까 장기 체납자들은 아예 대상에서 빠지고요. 또 납부 예외자라서 공식적으로 가입이 안 되는 분들도 계시고, 또 공적연금 비적응자 이런 분도 계시고요. 또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아예 그 소득이 안 되는 그런 분도 있는데, 예를 들면 젊은 세대의 가입률이 너무 낮아서 이분들은 나이 들어도 이제 돌려받을 게 없는 이런 문제가 있고요. 비정규직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임시직이라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법을 강제하는 게 아마 지난달부터 시작이 됐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여성 인구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가입률이 낮습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된 직장을 못 가지고 집에서 애 키우고 하다 보니까 이 가입할 기회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영세 사업장 종사자들, 그러니까 그 사업주가 지돈 내는 게 아까워서라도 가입을 안 시켜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실직이나 재취업 실패를 하면서 가입해 있던 분들이 이제 다 빠져와 버리고 탈락해 버리는, 그리고 중간에 또 일시금 타먹어 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 가지고 전체 가입 대상자 3,300만 명 중에서 문제는 1,600만 명이
이 납부예자 내지는 저 국민연금에 제외돼 버리는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거의 절반 정도가 절반이죠. 예. 그러니까 3,300만 명. 그러니까 지금 18세부터 59세까지. 경제활동 가능인 인구. 그렇죠. 예. 왜냐 이제 59세까지고 60세, 61세가 되면 연금 받지 않습니까? 네. 그 연금 받기 직전까지 경제 활동이 가능한 3,300만 명 중에서 우리 5천만 중에 3,300만 중이잖아요. 이 중에서 절반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금 제대로 안 내고 있다. 가입 안 하고 있다. 그럼 이분들은 나중에 61세가 되었을 때 혹은 나중에 65세가 되었을 때 연금을 못 받는다라는 문제. 여기서 궁금증 하나요. 그 실제 소득은 없지만 가정에서 주부로 계시면서 이렇게 이런 분들은 국민연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는 지역 가입자 형태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임의 가입자 형태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제 지역 가입자인 경우에는 자기가 소득이 있는 경우 주로 이제 자영업자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주부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정해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임의 가입자 형태로 들어간 게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임의 가입자가 기초연금 관련돼 가지고 2년 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까 기초연금을 했을 때 국민연금 탈퇴 많이 안 들 거다. 특히 임의 가입자가 줄어들 거라는 이제 일종의 이제 그러니까 그 소문이 돌았었는데 실제 2014년도에 그렇게 줄어들었어요. 한 4,000명 정도가. 근데 2015년부터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그 사이 2년 사이에 한 8만 명 정도가 늘었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그 대상자들이 대부분이 이제 주부이신 거죠. 그럼 주부들은 내가 소득이 없다 그러면 안 들어도 상관없는 건가요? 안 들어도 상관은 없죠. 그게 이미인 거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아예 가입 대상자가 아니에요. 주부들은 가입 대상자가 아닌데 그런데 이분이 가입해야 돼. 가입하는 게 이득이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소득이 적은 사람은 무조건 이득이라고. 그래서 임의 가입자들이 이게 이제 가입하는 게 좋은 거예요. 네. 근데 그러면 만약에 하나만 더요. 굉장히 궁금증이 많네. 그 아빠든 엄마든 간에 누군가가 보험을 들었는데 보험을 수령할 수 있는 그 여건은 충분히 채웠지만 61세가 되지 않아서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직전 즈음에서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누가 대리 수령하는 거 그런 건 없죠? 유족연금이 있죠.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게 똑같아요. 예, 처음에는 그 유족 관련돼 가지고 유족의 이제 남편 또는 아내의 몫이 있고 자식의 몫이 있고 이렇게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사각지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해소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 이상구 운영위원장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 연금에 가입 안 하고 있냐라고 따졌을 때 주로 영세 사업장이라든지 저소득 근로자들이 가입을 안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이분들은 한 달에 겨우 한 150만 원 남짓 받는데 여기다가 또 국민연금 보험료를 해가지고 또 4.5% 떼가고 또 고용주도 돈도 얼마 못 벌었는데 또 4.5% 또 내줘야 되잖아요. 이게 싫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짬짬이로 서로 그냥 가입 안 하기로 해버린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걸 가입을 이제 시키려면 국가에서 근데 가입시켜줘야 돼요. 왜냐면 이분들이 정말로 나중에 노인이 되면 국민연금 한 푼도 못 받는 사람들인데 소득 재분배 효과 때문에 이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자기가 낸 거에 비해서 뭐 4배, 5배 이렇게까지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분들을 가입을 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금 두루누리 사업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 두루누리 사업은 고용보험하고 국민연금 두 사회보험에 적용이 되는 건데요. 10인 이하의 작업장 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6년 올해 1월 달부터 좀 바뀌었는데요. 기존에는 노동자 근로자에게 50%를 지원해 줬어요. 연금 보험료에. 근데 지금 16년 1월 달부터는 기존 지원을 받던 사람은 40%로 줄이고 신규로 들어오신 근로하신 분들에게는 60%로 이제 바꿔가지고 60대 40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정부에서 국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한 달에 140만 원도 못 받는 근로자들한테는 그 고용주와 근로자들한테 각각 60%를 정부에서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사실 이것도 처음 그 사회적으로 이렇게 이슈가 되고 막 들고 그럴 때 제 기억이 나는데 예. 사실상은 모두 들어야 된다. 첫 번째 그렇죠. 조건인데 예. 하다 보니까 뭐 빠지는 사람 중간에 중단된 사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상 원칙은 모두 국민 모두가 들어야 되는 건데 예.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정부가 지어야 될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사실상 반강제 가입을 그렇죠. 나중에 원하고 있는 부담이 되니까. 거잖아요. 예. 저는 그래서 문재인 후보 그리고 이재명 후보 등 우리 저 대통령이 되시고자 하는 분들에게 제가 정말 촉구합니다.
한 달에 140만 원도 못 버는 이분들 지금도 살기 힘드는데 근데 이분들에게 지금 당장 1, 2만 원도 정말 금사라기 같은 돈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분들은 그 돈 내는 게 지금 싫어요. 지금도 죽을 파는데 나이 들어가지고 내가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데 65세 이후에 받겠자고 지금 돈을 여기서 빼가? 이거 말이 안 돼.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정부에서 60% 보험료 60%를 내주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보십시오. 140만 원에 4.5%면 이게 얼마입니까? 140만 원에 4.5%면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얼마 안 되죠. 예. 그런데 이 돈이 한 5만 원 남짓 되죠. 예. 근데 이 돈도 너무 아까운 겁니다. 140만 원 버는 사람에게 너무 큰 돈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구합니다. 이분들 거에 지금 60% 내주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분들 60%보다는 90% 이상 내주십시오. 공약 그거 거십시오. 이거는요, 어차피 이분들 이거 안 내주면요, 이분들은 나중에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로 전락해가지고 국가로부터 공공부조 받아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90%를 대주더라도 본인이 10%라도 내가지고 자기 힘으로 자기 노후를 준비하도록 이렇게 그러네요. 해주는 게 좋지 않습니까? 결국엔 국가 부담이니까. 예, 어차피요. 돌아옵니다. 예, 저희 병원에도 이제 그 비정규직을 어쩔 수 없이 썼는데요. 최저임금에 맞춰가지고 이제 파트타임으로 일하니까 이분한테 한 달에 한 80만 원 나가는데 이게 이제 의무가입으로 그 사대보험을 들도록 이렇게 강제해야 되니까 당사자들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제가 좀 그거 가입 안 하면 안 돼요? 뭐 이렇게 하면서 그 7만 원, 8만 원 깎이는 걸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저도 사실은 이게 한두 명은 모르겠는데 숫자가 꽤 되면 적지 않은 부담이거든. 매달 고정 지출이 그만큼 늘어나니까. 그래서 이거 굉장히 좋은 건데 아무리 쓸 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제가 본인 부담금하고 사업자 부담금을 다 같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추가 부담료가 한 20% 늘어버리는데 그렇게라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우리 운영위원장님. 예, 그러니까 이제 병원 잘 못하는 건데. 우리 오늘 새날에서 예. 새가 날아든다 해서 우리 예. 대통령이 되시고자 하는 분들에게 요구합시다. 지금 60% 두루누리 60% 어차피 하는 국가에서 거. 지원해 예. 주는데 이거 한 30% 포인트 더 올려서 90% 지원해 줍시다. 그래서 국민 1인 1연금을 그 강제해버리고 의무화해버리고 국가가 보장해버리면 노후 그 소득 걱정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자료를 찾아봤더니요. 우리나라는 지금 아까 제가 18세에서 59세까지 생산 가능 인구의 그 50%만 국민연금에 지금 가입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를 찾아보니까 다른 나라는 대체로 90%가 가입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라가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지금 촛불에 나가서 뭐라 그럽니까? 이게 나라냐? 그러잖아요. 저는요, 국민연금 이거 보면서 이게 나라냐? 이 말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외국의 그러니까 유럽 사례를 보면 처음에는 이제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직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게 가입이 됐었거든요. 근데 점차적으로 이걸 확대시켜 왔어요. 그 가입 자체를.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90% 이상 대부분이 가입되어 있고 뭐 스웨덴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100%까지 99% 이상이 이제 가입됐다 그러는데 그래서 이 가입하는 과정에서 이 두루누리 사업은 이제 90%로 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결국은 직장이 있는 분인 거잖아요. 5인 이하 140만 원 미만. 근데 이 범위를 벗어난 실제 일을 하지 않거나 등록되어 있지 않은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가입이 적용되도록 예. 이제 지원이 들어와야 된다. 이것마저 더 이제 아까 방금 말씀 1인 1연금을 좀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시급하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큰 문제가 그렇게 국민연금 가입해도 실제로 받는 돈이 너무 적은 거예요. 소득 대체율이 너무 낮아가지고 받아봤자 별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첫째 국민 전체의 소득이 평균 소득이 너무 적어서 국민연금 기여금도 내는 것도 보험료도 적게 내었고 그리고 이게 시작한 지가 너무 짧은 거예요. 지금 통계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계속 말씀하십시오. 통계를 말씀드릴 테니까 2015년 작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 연금액이 48만 원이랍니다. 우리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뭐 38만 원 그랬는데 이제 이게 물어익으니까 자꾸 가입 기간이 길어지니까 이제 조금씩 늘어났어요.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는 평균 48만 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0만 원 미만 받는 사람이 한 29%, 또 40만 원 미만, 20만 원 이상 40만 원 미만 받는 사람이 한 44%, 또 40만 원 이상 60만 원 미만이 14.3%. 그래서 이제 최저생계비로 나라가 2016년 최저생계비로 정한 64만 9천 원 이하로 받는 사람이 전체 연금 수령액자의 76.9%, 77%가 최저생계비 이하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OECD 평균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그 유럽
연합의 EU 국가의 평균 받는 것의 절반 정도, 우리나라가 한 16.4% 소득 대체율이 자기 평상시 소득에 따라서 실질 소득 대체율이 그밖에 안 되더라. 그래서 받아도 너무 적은 거, 이것을 이제 제대로 그 소득 대체율을 높여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실질 소득 대체율이라는 게 이게 오늘 방송 초반에 얘기했던 그 명목 소득 대체율이라는 거하고 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명목 소득 대체율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40년 가입했을 때 자기 평균 소득의 40%를 받는 거잖아요. 40년 가입에 40%. 만약에 20년만 가입하면 이제 반토막 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명목 소득 대체율은 평균 소득자의 입장에서 모든 조건을 완비했을 때 나오는 가장 높은 이제 소득 대체율인 거고, 실질 소득 대체율은 자기가 처한 현실에 맞게 진짜 실제로 받는 수령액, 연금 수령액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연구 조사들이 좀 다르게 나오고 있지만 실질 소득 대체율은 17%에서 25% 이 사이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대체로 한 22% 봅니다. 예, 중간 정도 되는 건데요. 그래서 명목 소득 대체율의 거의 절반 정도밖에 못 받고 있다라는 거고, 이게 문제는 2016년도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게 2030년, 40년, 50년 돼도 실질 소득 대체율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 이유는 첫 번째가 가입 기간이 기간이 짧기 때문인 거예요. 왜 가입 기간이 짧죠? 일단은 저희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고, 예. 아니, 시작한 지 문제보다 이건 고용의 문제이거든요. 노동 시장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소위 말하는 명퇴가, 우리나라가 지금 한 직장에서 일하는 기간이 너무 짧아요. 짧잖아요. 그러면 한동안 또 놀다가 또 조금 일하다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가입 기간 자체가 짧기 때문에 향후 미래에도 그렇게 노동 시장이 변하지 않으면 이제 가능성이, 그러니까 실질 소득 대체율이 지금 2%라고 그랬잖아요. 22%면 평균 소득이 아까 제가 한 211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올해 211만 원. 200만 원이라고 치면 200만 원에 22%면 얼마입니까? 44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44만 원밖에 못 받는 겁니다. 44만 원으로는 정상적인 한 달 소득이 생계비가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중위 소득이 지금 한 130만 원 되거든요. 가계조사에 따르면. 근데 140만 원, 그러니까 상대적 빈곤선이라는 게 중위 소득의 50%잖아요. 그래서 지금 50%인 대략 한 75만 원? 이 정도도 안 되는 거죠. 65만 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빈곤에 빠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소득 대체율을 이제 좀 높여주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이상희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88년 시작할 때는 70%였다가 이제 점점 낮춰가지고 2008년도부터는 그 50%로 낮아졌고요. 이게 2027년도까지 계속해서 0.5%씩 해마다 낮아지게 이 법을 바꿔놨는데, 이 법을 다시 바꾸자는 거죠. 그래서 17년 내년에 소득 대체율이 이제 45%가 되거든요. 그럼 거기서 이제 그치자. 이제 45% 이하로는 안 된다. 올해가 46이니까 예. 내후년이 이제 45가 돼. 예. 그래서 이 추가 감축 없이 2018년도부터는 이 45%를 고정시키고, 두 번째는 보험료를 좀 더 올리자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의료보험료 내는 것 같이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만은 그래도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해마다 50만 명씩 노인들이 늘어나는데 이분들을 어떻게든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험료는 예. 더 내는 게 건강보험 하나로처럼 이득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니까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내가 4.5% 내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고용주도 4.5% 내는 거거든. 그럼 내가 6%를 내면 고용주도 6%를 내야 돼. 근데 만약에 삼성생명 같은데 개인연금 들면 내 돈 다 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민간 보험 드는 것보다는 연금이 훨씬 더 이득이죠. 무엇보다도 이제 또 초반부에 수익비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평균 수익비가 대략 한 1.9배 된다고 했기 때문에 최고의 소득을 갖고 있는 2015년 기준으로 421만 원의 소득자의 그 소득 대체율이, 그러니까 수익비가 1.4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1.4배 이상은 다 된다라는 거잖아요. 아까 제가 평균 수익비가 1.9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1.9만 알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간이 이제 많이 없어서 그런데 지금 오늘 국회에서 계속 좀 청문회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삼성이 국민연금을 움직여가지고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을 합병할 때
그 유리한 조건으로 이렇게 삼성이 이득을 봤다. 이제 그걸 논쟁이 되었는데 이제 그런 걸 지켜보면서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대한 이제 불신을 자꾸 갖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 불신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없애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국민연금을 지켜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근데 우리 국민들이 또 하나 우려하는 것이 국민연금 기금이 이제 고갈되면 어떡하느냐. 지금 저런 식으로 자꾸 말이지 뭐 순실연금 해가지고 자꾸 까먹고 이러면 연금이 언젠가 고갈될 거 아니냐. 이제 그런 걱정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특히 경제부처가 2043년도에 2,561조까지 쌓였다가 그 다음부터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금방 소진 다 돼버린다. 이런 식의 위협을 하고 있고 그 위협이 또 하나의 민간보험회사들의 수익을 높이는데 굉장히 기여를 하고 있는데 첫째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국민연금은 망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방식을 조금씩 바꾸든지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이거는 유지해 갈 수가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국민연금이 지금 이미 545조 거의 GDP의 3분의 1만큼 쌓여져 있거든요. 이것을 운영을 잘하면 절대 이렇게 고갈되는 그런 일들을 막을 수 있고 또 거꾸로 이것을 장기적인 안정적인 채권 투자나 이런 데만 하지 말고 적극적인 사회 투자를 통해서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고 또 결혼을 많이 할 수 있고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쪽으로 활용한다면 충분히 이 기금 고갈을 막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그 말씀을 하세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애초에 시작될 때 기금 소진을 상정한 상태로 시작을 한 거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적립식 연금 제도가 끝까지 살아남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쌓아두고 그 돈을 나눠서 주자 이런 게 적립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적립식이라는 거는 돈을 보험료를 그대로 창고에 금고에다 모아두고 그거를 적립했다가 이제 보험료로 낸 거고 부가식이라는 거는 이러한 적립금을 놔두지 않고 세대 간에 지금 일하는 세대가 노인 세대분들에게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형태로 그리고 이러한 세대가 연결되어 있어서 지금 일하는 세대는 다음 미래 세대로부터 보험연금 급여액을 받는 형태로 이게 이제 부가식인 건데 대부분 시작은 거의 적립식으로 유럽에서의 연금 제도들이 시작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 부가식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성격이 두 개가 섞여가지고 부분 적립식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부가식도 있고 이미 제도의 운영이 있어가지고 부가식으로 운영도 하고 적립도 하고 이 두 가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시간이 지나서 2050년, 60년이 돼가지고 소진 시기가 오면 그 전 10년, 20년 전부터 제도의 변화, 적립식에서 부가식으로 이 전환에 관련돼가지고 자연스럽게 이동을 하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건 걱정할 필요가 진짜 없습니다.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국민연금은 절대로 망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저거요. 이거 우리 복지효과 소사이어티 그리고 우리 연구자들 정말 명예를 걸고 이름을 걸고 정말 손가락에 장을 지지라 그럼 지질 정도로라도 우리 확실히 약속합니다. 국민 여러분 절대로 특히 우리 깨어있는 시민 우리 새날 청취자 여러분들은 국민연금 기금 이거 망할 일 없습니다. 지금 아무리 빠르게 소진되더라도 2060년에 소진되는 건데요. 그 사이에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조금씩 부가식으로 조금씩 전환하다 보면 이거는 소프트 랜딩이 다 가능한 거기 때문에 국가가 우리 국민들의 노후를 절대로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걸 믿어주시고 요거는 만약에 이걸 안 믿어주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하면요. 삼성생명만 떼돈 벌게 되는 겁니다. 공적보험 대신에 민간보험 세상이 열리게 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 진짜 망하는 거거든요. 다만 이제 그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국가에 대한 신뢰가 낮기 때문에 주장하는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게 국가 지급을 법적으로 보장해라 라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 이게 다른 특수직역 연금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보장한다라고 법으로 돼 있어요. 지금 공무원 연금 같은 경우, 군인 연금 같은 경우. 자, 그것도 우리 대선 공약으로 요구합시다. 예. 자, 국민연금법에 국가가 지급을 약속한다. 이 한 줄 넣읍시다.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나라의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국민연금 제도를 훨씬 오랫동안 운영했던 나라의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마음만 먹고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국민 합의를 보면 자기가 돈 낸 것을 늙어서 찾아가는 이런 세대 내 전의가 아니고 자기도 충분히 필요한 만큼 받아서 쓰고 필요하면 자녀 세대들한테 이만큼 내달라고 요구하고
또 그걸 위해서 거꾸로 내가 쌓아놓은 국민연금기금도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한도 내에서 활용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세대 내 전의를 세대 간 전의를 바꾸면서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국가지 않습니까? 국가에다가 힘을 실어주고 국민이 합의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국민연금 요거 돈을 잘 쓰면 정말로 우리가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국민연금을 우리가 자꾸 지금 기금에만 투자하지 말고 이 기금을 참 그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에만 너무 투자하지 말고 이걸 일부를 우리가 공적으로 활용하자라고 하는 방안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게 공공투자 또는 공공인프라, 예를 들면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 국공립병원 이런 데에 대한 투자 논의가 있고요. 실제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게 이번 공약으로 이제 나올 거라고 이렇게 논의되어진 상황이고요. 그걸 넘어서서 오늘 이제 삼성 얘기가 나왔는데 삼성물산하고 그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나타났던 그 비합리적인 그러니까 부조리한 형태의 경영 과정에 개입을 하는 사회 책임 투자의 형태로도 이제 국민연금이 작동을 해야 되고요. 좀 더 넓혀가지고 그 공공투자만이 아니라 소위 우리가 말하는 사회적 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영역 그리고 그러한 기업 그러한 단체에 투자를 하는 것도 사회의 어떠한 통합이라든지 사회 발전에 그리고 사회적 자원을 만들기 위한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공공임대주택 좀 많이 지어주면 좋겠어요. 이걸로 공공임대주택. 집 없는 서민들, 특히 청년들에게 이 공공임대주택에서 값싸게 좀 살 수 있도록 하면 이 청년 세대가 결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결혼을 하면 애를 낳죠. 애를 많이 낳아야 또 국민연금이 세대 간 또 지속 가능한 거니까 저는 이게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하는데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회투자나 공공투자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게 이게 돈 까먹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별로 걱정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국민연금에서 투자를 할 때 원금 상환 보장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금을 까먹을 일 없다. 단지 이제 높은 수익, 보통 지금 4에서 5%의 수익률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 수익률이 아니라 수익률이 제로, 원금 상환을 받는다. 이 정도 선에서 투자를 하면 이제 사회적으로 좀 합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필요하다면 일정 정도 이자를 더 주고도 쓸 수 있도록 해주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이번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서 봤지만은 이 기금 운영을 투명화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소관에 있는 기금운용본부가 아니고 아예 국회로 가져와가지고 이 전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또 국민의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것도 저는 가능하다 봅니다. 자, 이 시간까지는 국민연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이야기하려고 보니까 끝도 없네요. 이 이야기는. 어떤 분들이 들으시다가 이건 학문이네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는데 어쨌건 다 기억하십시오. 국민연금 들어두시는 게 정말 이득이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해주셨고요. 여기에 대한 마무리를 뭐 시간상 이제 다 완벽하게 못하는 것 같은데 기초연금 이야기하면서 다시 버무려서 한 번 더 마무리를 제대로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긴 시간 좋은 말씀들 감사하고요. 탄핵 이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결혼 기념일이라고 남편이 꽃을 사왔더라고. 아, 행복하겠다, 언니. 차라리 돈으로 주지. 먹을 수도 없고, 나중에 버리기도 힘들고 말이야. 그러나 마음을 전할 때 꽃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꽃은 기쁨과 슬픔을 함께합니다. 새가 날아든다와 연대하는 전국 꽃배달 자미원 꽃집 010-3608-7576 여보, 고마워. 아님 메일입니다. 푸나님, 악플러 꼬라지 때문에 매일 방송했지요. 첫 방송부터 꾸준히 들어서 잘 아는데요. 새날의 철학은 뭐죠? 정권 교체? 고작 그건가요? 10시간 넘게 이빨 털던 찌라시님이랑 술 먹고 해롱되던 거랑 요즘이랑 어때요? 제가 친구라고 생각하고 얘기할게요. 니들 꼴값 떨지 마. 니들 쳐다보는 눈이 많아지니까 대단한 것 같지? 가르치지 마라. 남들도 니들만큼 잘났다. 누구에겐 낙검수가 첫 팟캐스트였지만 저에겐 첫 팟캐스트가 새날입니다. 요새 아주 많이 듣기 싫어요. 종편보다 더 심한 포르노 같습니다. 진미님과 신비님의 말 같지 않은 페미니즘은 어이도 없고 꼬라지 접고 PD로서 양보다 진로 선회해보세요. 브레이크 밟아보세요. 저 처음에 이메일이 온 게 저희들 이
매일 읽는 방송하는 날 바로 다음날 와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묵혀져 버린 자연스럽게 그런 메일이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나오는 메일인데 이 처음에 이메일 받고 굉장히 충격을 좀 심하게 먹었어요. 하루 지나고 나서 정신 차렸습니다. 이런 메일 보낼 수 있겠구나. 그는 어떤 의미냐면은 이런 분들의 메일 속에는 진정한 새날 사랑이 들어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추정컨대 이분은 깊은 밤에 메일을 쓰셨거나 또는 사실 솔직하게 봤을 때 살짝 술을 한잔 하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확증할 수는 없겠지만. 근데 그게 술 먹기 때문에 보내는 메일이다 이런 게 아니고 너무 깊은 사랑이 있다 보니까 본인들이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가는 새가 날아든다가 이제는 꼴 보기 싫어진 거예요. 인정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딱히 드리고 싶은 말씀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점에서 포르노 같다고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뭐 종편보다 더 심한 포르노 같다. 애초에 왜 이런 감정을 갖게 됐을까 생각을 해보면 변명이라면 변명이고요. 사실은 이게 직업이 아닌 사람들이 모여서 방송을 만드는 거예요. 다른 팟캐스트와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무실의 직원들이 상주하면서 뭔가 프로처럼 방송을 만드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려볼게요. 근데 그 구분이 안 되는 상태에서 거의 매일 방송에 나가야 된다고 하면 우리들 입장에서는 방송을 낼 때 사회적 이슈가 그것밖에 없는 지금 원이슈의 그 시절을 지금 한 달 이상 이렇게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하다 보면 사실 방송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운동 개념보다는 상품의 개념이 훨씬 강합니다.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운동의 개념보다는 광고 팔아먹는 장사라고 생각하지 이런 뜻이 아니고요. 운동을 하려면 그 운동이 효과적이려면 그 물건, 그 방송이 많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방송 구성원들에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방송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운동이 주가 될 수가 없다. 운동만 해버리면 사람들이 방송을 안 듣기 때문에 운동 이전에 방송을 상품이라고 하는 방송을 놓고 그 다음에 그 운동의 개념을 집어넣는 게 맞다라고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은 기본적인 취지는 그래요. 인터뷰건 뭐건 뭐 저희가 다른 방송에서 소수 약자라고 하시는 분들 광고든 어떤 사연이든 다 받아줍니다. 인터뷰까지. 근데 그것을 받아주는 입장도 있잖아요. 팟캐스트 순위가 유지가 안 되면 인터뷰가 사실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새가 날아든다 인터뷰를 하기를 원해요. 왜? 다른 팟캐스트는 안 받아주니까. 유명한 팟캐스트들은 그분들을 받아줄 공간이 없어요. 진보 팟캐스트라고 해도 결국에는 팟캐스트 나가서 몇 명 안 듣는 방송에 나가서 인터뷰하면 그분들은 운동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 방송의 상품은 상품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 지론입니다. 포르노란 말은 너무 자극적으로 얘기한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 변명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근데 포르노라고 하는 말은 그만큼 자극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뭐 마약, 박근혜 뭐 그런 저런 이야기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억울한 점과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점은 저는 몇 가지가 있거든요. 억울한 점은 뭐냐면은 저는 지금까지 이 방송을 유지해 오면서 초심 하나만큼은 0%도 변한 적이 없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어요. 최초 시작할 때부터 저희들 입장에서 돈 벌려고 한 거 아니고요. 히트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히트가 돼도 약자를 위한 마이크 대드리고 하고 싶은 건 그런 방식으로 하겠다. 기존 팟캐스트와는 다르게 하겠다. 사실상 데일리 팟캐스트를 시작한 것도 저희들이잖아요. 이유가 뭐였는데요. 같은 말을 해도 유명하신 분들이 말하면 굉장한 언어가 되고 우리가 말하면 아직도 새날 수준 이야기하고요. 이렇게 사실 홀대 당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방송 들으신 분들 이렇게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들도 이미 우리를 팟캐스트 기득권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기대하는 수치라는 게 있고 수준이라는 게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초심만 강조하게 되면 수준이 안 올라가요. 솔직히 말씀드려볼까요? 제가 정치인들하고 왜 방송하는 줄 아십니까? 시각 좀 넓혀보려고. 정치인들 섭외 한번 하는데 얼마나 서러움을 겪었는지 아세요?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야권에 있는 국회의원들로부터 얼마나 무시당했는 줄 아세요? 순위가 높으면 뭐해? 이름도 없는 누구누구의 뭐뭐뭐 누구누구의 뭐뭐뭐 이런 방송들이 널려있는 팟캐스트에서 최소한 섭외도 좀 쉽게 해보려고 내가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얼마나 수준이 낮은 건지 보려고 그분들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분들한테는 네가 팟캐스트로 유명해졌으니까 유명인들하고 노는 거지라고 저 그분들하고 술 한잔 안 마셔요. 방송만 하고 돌아옵니다. 그게 제 생각이고 정치인들과 어울릴 시간도 없고 저 평상시 때 지금 정확하게 2년 6개월 7개월 동안 하루도 안 쉬고 방송하고 있는데 초심 변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분들한테는 우리가 기득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끊임없이 무책임한 말을 쏟아낸다고 느끼고 생각하니까 갑작스럽게 실망이 들었기 때문에 상륙을 하신 거라고 저는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서운한 게 아니라 정말 따끔하게 아프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구나. 다른 걸 떠나서 최소한 팟캐스트 청취자들은 우리보다 수준 높습니다. 그래서 공감되는 이야기는 할 수 있어도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그렇게 보였던 방송이 있었습니다. 그거 인정하고요. 그러니까 항상 좋은 이야기만 들을 수 없죠.
그렇다고 그래서 시국이 시국인 만큼 알바들이 끼어가지고 새날 욕한다 이렇게만 받아들이면 절대 발전 못해요. 알바들도 있겠죠. 근데 진짜 이런 메일 보내주는 건 정말 사랑해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받아들인다는 말씀 드리고요. 꼴값 떨거나 그러진 않아요. 진심.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지점이 정확하게 마음에 안 드셨는지 써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속으로 항상 반성을 하고 있죠. 근데 저는 솔직히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방송 들으시는 분들한테 제가 직원 한 2명쯤 걸릴 수 있는 정도의 금전적인 여유가 생기는 방송이라면 정말 방송 수준 올릴 수 있거든요. 농담 아니에요. 스텝이 사실상 한 명밖에 없어요. 접니다. 방송 하루하루 내기도 바쁘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출연하시는 그 모든 분들이 이게 직업이 아니에요. 직업이신 분들과 경쟁하고 있는 거거든요. 심하면 언론사, 팟캐스트랑 우리가 경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점들이 높이 사서 일반인들이지만 열심히 하네. 그래서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초심 변할 일은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간혹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운한 게 그런 거예요. 니들이 유명해졌다고 눈꼴 사나운 것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사실상 있을 수도 있다는 어떤 추정을 한번 해봐요. 더 낮은 자세로 방송하겠습니다. 저는 변할 일이 없습니다. 어디 가서 유명해졌다 지금도 누군가가 사진 찍자고 못 찍습니다. 부끄러워서. 저는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일반인일 뿐이에요. 일반인 여러분들이 지금 같이 방송하시는 일반인들이 사실상 30명에 가깝습니다. 정규적 비정규적으로. 그분들이 방송할 수 있는 채널을 열었다는 것만으로 저는 만족해요. 더 이상 유명해지고 싶은 생각 없고 어떤 분이 정치하냐 마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 질문이 얼마나 비열한 건지 아십니까? 저는 사실상 정치할 생각은 없지만 상황이 바뀌어서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니들은 정치하지 마. 정치는 누가 해야죠? 나는 3년 넘게 지금 방송으로 정치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 것도 웃긴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은. 저도 소원한 이야기 좀 드렸고요.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방송은 그런 대로 잘 굴러가고 있지만 이제는 느껴요. 정권교체 되면 우리는 뭘 해야 되나. 제 마음속에 가닥을 하나 잡은 건 있어요. 정권교체 되면 언론 환경이 바뀝니까? 분명히 새로 바뀐 그 누가 됐건 간에 그 기득권들과 또 싸우는 노무현 같은 정권이 탄생을 할 겁니다. 그때 팟캐스트가 없어지면 어떡하나요? 그러면 점점 소멸해 갈게요. 적당히 어느 순간이 되면 니들 방송 나오지 마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정말 내가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날 저희 방송을 접겠습니다. 자, 뒤를 돌아볼 수 있는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새가 날아든다의 홈페이지는 www.birdfly.co.kr birdfly.co.kr 많은 분들의 가입과 참여를 바랍니다.